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9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어제 이어서 2번 중생대 지각 변동부터 볼게요. 어제 한 내용들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거랑 연결을 해보면 오늘 시간에 이제 중생대 때 있었던 지각 변동, 신생대 때 있었던 지각 변동 이것들을 할 거예요. 중생대 때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냐 봤더니 속림 변동이라는 얘기를 어제 한번 언급을 했었고 대보조산 운동 얘기를 했었고 불국사 변동 그리고 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곡 단층 운동, 화산 활동 이런 얘기들을 한 언급 정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풀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속림 변동 먼저 보면 중생대 초기에 중생대 초기 트라이아스기 정도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속림 변동은 전국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북부지방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북부지방 그리고 중국의 이 랴오둥 반도, 랴오둥 반도 오늘날 북한 이런 지역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다. 지각 변동 가장 규모가 컸던 건 대보조산 운동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규모가 적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은 이런 지질 구조선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그 지질 구조선의 방향이 어떠냐? 랴오둥 방향이라는 거죠. 동북동에서 서남서 방향. 그러니까는 우리 방위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동쪽이 될 테고 서쪽이 되면은 북쪽, 남쪽이면은 동쪽에 더 치우쳐 있는 거죠. 동북동이란 얘기는.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 한 이쯤 되겠죠. 이렇게 이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방향성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지질구조선을 왜 언급을 하냐? 이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이 지질구조선 나중에 뭐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은 하천의 방향과 하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하천이 있으면 하천 양옆은 뭐예요? 산지죠, 산지. 그러면 함께 이런 산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로 지질 구조선이다라고 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이쪽으로 볼까요? 지질 구조선. 지각병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소규모로 작게는 전리. 그냥 바위가 쪼개진 틈들 이걸 전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주 작은 스케일 작게는 그런 거 전리에서부터 대규모로는 단층선이에요. 단층선. 다- 어떤 대륙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어떤 단층선이 아프리카에는 뭐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예, 규모가 큰 것들도 있다. 우리나라 나라보다 훨씬 더 큰 단층선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는 화강암의 배열이라든지 이 단층선을 따라서 이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화강암이 관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강암 배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산지나 곡지의 배열에 영향을 친다. 이때 곡지는 뭐야? 이게 하천이겠죠, 하천. 그래서 산지와 이런 하천의 방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예요. 구글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어스를 열었어요. 한번 볼게요. 이 랴오둥 방향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게 랴오둥 반도예요. 이게 랴오둥 반도. 근데 당시에 이 속림변동이 지질구조선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가 봤더니 이 랴오둥 반도, 이 랴오둥 반도 일대와 이 북한 지역에 영향을 이렇게 줬어요. 이게 지질구조선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어, 나중에 후에 뒤에서 산지할 때도 할 거예요. 이 지질구조선 그럼 음, 뭐라 그럴까요? 지진처럼 뭔가 지각이 끊겨 있는 그런 틈이 많은 곳, 그 틈이 많은 곳은 어때요? 침식에 약하겠죠. 아주 단단하게 쪼개지지 않은 부분보다. 그럼 나중에 여기에 뭐가 흘러갈까요?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겠죠. 이렇게 하천.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천이. 하천이 흘러가게 되면은 그 옆은 어떨까요? 그 옆은. 그 옆은 높으니까는 뭐로 남아 있을까? 이렇게 산지로 남아 있겠죠. 산지로. 두꺼운 선이 없을까? 이 주변은 이렇게 더 높아서 산지로 남는 거예요. 산지로.
산지로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은 산지와 산지 사이의 하천, 하천과 하천 사이의 산지. 결국은 산지의 방향과 하천의 방향성이 이것과 좀 평행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속림변동은 북부지방과 중국의 랴오둥 반도 이런 지역의 어떤 지질 고조선에 영향을 주었구나라고 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산맥의 방향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 지금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교재의 그 뒷페이지에 나와요. 한 페이지 넘기면 랴오둥 방향으로 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멸악산맥, 원진산맥, 이렇게 뭐 저기령 강남산맥, 함경산맥 이것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 이쪽에는 라오둥 반도에 있는 지질구조선과 평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라오둥 반도와 평행한다라고 해서 라오둥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북한에 있는 북부지방에 있는 산맥을 라오둥 방향의 산맥이다라고서 얘기를 해요. 다음으로 대보조산 운동 볼게요. 중생 때 중기예요. 지금 시기로 보니까는 거의 쥐락기. 쥐락이 우리 공룡이 번성했던 그런 시대 쥐락이 매우 격렬했다. 가장 규모가 컸어요. 지각 변동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북한, 남한, 북부지방, 남부지방 할 거 없이 전체에서 바로 화강암이 지하에 관입을 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구조선은 방향성이 뭐냐? 지질 고조선의 방향이 중국 방향이다라고 해서 얘기해요. 중국 방향. 지금 위에서는 지금 라오둥 방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중국 방향은 북동에서 남서예요. 북동에서 남서면은 아마 이렇게 그리면은 북, 북쪽과 동쪽과 가운데 사이 한 이 정도 방향성이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방향성. 좀 더 이렇게 꺾여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위쪽은 북쪽으로 이렇게 더 치우쳐 있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림변동이 화강암 간입이 조금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거의 화강암 간입이 이때 이루어진 것들이 아주 소규모야. 그에 비해서 대보조산 운동은 그 규모가 매우 컸다. 우리나라의 화강암이 30%가 좀 넘게 분포하는데 대부분의 화강암은 바로 대보 화강암이라 불러요. 그래서 대보 화강암이다 부른다. 그래서 저희 시간에 여기 중생대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한번 또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태저강 같은 경우는 여기 경상분지예요. 이렇게 경상분지 지역들 여기서 공룡 발자국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도 있고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분포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막 다 보이죠? 이게 대부분 뭐냐? 대부분 이게 대보 화강암이에요. 대보 화강암이고 뒤에서 좀 이따가 보는 경상도 일대에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씩 있거든요. 이게 불국사 화강암이에요. 불국사 화강암. 그러니까 대보 화강암은 뭐 전국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 방향이다라고서 부르냐면은 이것도 한번 구글어스를 볼게요. 구글어스를 이것도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산맥의 방향을 보면은 방향성이 이 정도 같거든요. 여기 위에가 한 이 정도라고 한다면 밑에서 나타나는 산맥의 방향성을 보면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약간 좀 꺾여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도가 좀 더 이제 밑으로 쭉 쳐졌죠. 그럼 이 구조선이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에서 나타나요. 이것이 과거 여기는 바다가 아닌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구조선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중국의 남부 지역의 구조선과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중국 방향, 중국 방향의 구조선이다라고 해서 얘기해요. 여기는 라오둥 반도 이름을 따서 라오둥 방향. 우리 남한 지역에 있는 산맥의 방향들은 중국 방향의 산맥이다라고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한에 있는 산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뒷페이지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방향성을 보니까는 좀 더 이렇게 뭐 정확하게 모든 게 일치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얘는 이쪽으로 많이 처진 느낌이 드는데 얘는 조금 더 밑에 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가서 뭐 중국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거고 이쪽은 라오둥 방향과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남한에 있는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불국사 변동을 볼게요. 중생대 말기다. 중생대 말기. 백악기네요. 그죠? 백악기 불국사 변동.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 영남 지방이 오늘날 지금 경상도에 경상도 일대에 있었고, 경상도 전체에 화강암이 관입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상도 내에서도 국지적으로 어떤 소규모, 군데에 근데 띄엄띄엄 소규모로 관입되었다. 그래서 요 화강암을 불국사 화강암이라 불러요. 위에 있는 걸 대보 화강암, 밑에 있는 걸 불국사 화강암. 그래서 불국사 화강암이라 부르는 이유는 불국사 주변에 이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라든지 석가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화강암으로. 이 불국사 화강암으로 만들었다라고서 알려져 있어요. 또 첨성대, 신라의 첨성대 이런 것들이 다 불국사 화강암 계통이다라고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경상도 일대에 소규모로 관입하였구나라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도상에 확인하면은 경상도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전체라기보다는 한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빗글친 지역, 이 지역이 지금 불국사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인데, 여기서도 전체 다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이렇게 분포한다는 거죠. 여기에 좀 있고, 여기에 화강암 산지가 좀 있고, 여기에 화강암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한다라고서, 소규모로 분포한다라고서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돌아와서 여기 오른쪽 날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질구조서는 이미 봤었고요. 관입, 마그마가 기존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한번 전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죠?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마그마 방이 이렇게 있어요. 마그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서 여기에서 식어버리고, 여기서 뚫고서 가서 여기서 식어버린다. 그래서 기존의 암석을 뚫고서 들어가는 것을 관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곳은 아니에요. 바깥으로. 여기서 식어버리면 뭐라 그랬어? 지하기 퐁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화강암이라 그랬잖아. 화강암. 이 화강암은 심성암이라 부른다고 했죠. 그죠? 3번 신생대의 지각변동. 신생대로 넘어왔습니다. 경동성 요곡 운동이 있었다. 위에서 제3기 때 경동성 요곡 운동이 있었다.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는 어떤 이 용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동해안에 치우친 비대칭 융기가 있었어요. 우리 한반도 전체가 조금씩 다 융기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서해안이고 이쪽 동해안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많이 융기했고, 점점 갈수록 적게 융기했어요. 이렇게 적게, 너무 적게.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적인 어떤 지형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동해안에 치우쳐서 함경산맥이나 태백산맥 같은 이런 높은 산지가 많이 형성됐어요. 이때 경동성 요곡 운동에서 만들어진 산맥이 5개가 있거든요. 이 5개 산맥은 높고 험준해요. 함경산맥, 태백산맥, 옆에다 더 써볼게요. 마철령 산맥이라고 있어요. 마철령 산맥. 그리고 낭림산맥이라고 있어요. 다 북한에 있는 거예요. 낭림산맥. 그리고 남한에 있는 소백산맥이 있어요. 소백산맥. 이 5개, 여기 있는 거 3개와 이 5개를 합쳐가지고 이 5개가 높고 험준하거든요. 이때 만들어진 산맥이 높고 험준해요. 높고 험준해. 이 5개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백두대간이에요. 백두대간. 그럼 백두대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산맥이 지금 5개가 뭐였냐면, 마천령 산맥, 경동성,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함경산맥.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이게 낭림산맥이에요. 낭림산맥. 그 다음에 우리가 동해안의 평양에 내려오는 것이 태백산맥. 그다음 태백산맥이 나눠져서 이렇게 끝나는 게 소백산맥이거든요. 바로 이게 백두대간이에요.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잖아요. 그죠? 이게 백두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백두산. 그래서 백두산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서 마천령산맥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쭉 함경산맥을 쭉 따라서 내려오다가 낭림산맥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태백산맥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소백산맥을 따라서 내려와서 지리산에서 끝나요. 여기가 백두산이 있고
지리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두대간 하면은 조금 높고 험준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1차 산맥이에요.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높아진 산맥, 높기 때문에 높고 험준하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1차 산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왜 비대칭 융기가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자료 분석을 한번 볼까요? 동해 지각 확장과 경동성 요곡 운동에 따른 지형 발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좀 더 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황해가 있고 한반도가 있어요. 결국 이게 서해안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이만큼이 뭐야? 한반도야, 한반도. 근데 한반도를 봤더니 동쪽은 이렇게 높아요. 서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네, 그지? 그리고 동해바다가 있고 동해바다에 건너서 일본 열도가 있고 일본 열도 바깥쪽으로 태평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 구조론이라고 한번 과학 시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각판은 멘틀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아주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데 육지에 있는 대륙 지각판보다 바다에 있는 지각판, 해양 지각판이 더 무거워요. 비중이 더 높거든요. 밀도가 높아서 주로 물질 자체가 현무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바다에 있는 지각이 더 무겁고, 그리고 대륙 지각암은 화강암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더 가볍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됐냐? 이 바다 해양에 있는 지각판이 밑으로 이렇게 섭입, 이걸 들어가는 걸 섭입이라고 하거든요. 섭입. 그래서 이렇게 육지 지각판 밑으로 보통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일본 열도 아래 들어가는 과정에서 동해 지각이 확장됐대요. 원래 이 동해 바다는 지금 사이즈가 이만한데 이것보다 과거에 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지각판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지각판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뭐야? 이 동해 바다가 점점 커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미는 거죠. 이쪽은 이쪽으로 밀 테고 밀게 되면은 원래 한반도는 평평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였냐면 이런 상태였어요. 검정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비교적 평평했던 땅이었는데 얘가 밀다 보니까 가까운 쪽 회감력에 의해서 가까운 쪽은 뭐야? 더 많이 융기했고 멀어질수록 더 적게 융기하면서 이렇게 비대칭적인 지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쪽에 치우쳐서 태백산맥이나 함경산맥이나 이런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지형을 만들게 됐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그럼 4기라고 볼게요. 신생대 이제 4기 때는 화산활동이 많았구나. 3기 때는 경동성 요구운동, 4기 때는 화산활동. 이때 화산활동을 주로 해서 우리나라에 주로 지금 보이는 백두산, 울릉도, 뭐 제주도, 독도 이런 화산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쓰면은 철원 지역 잘 언급되거든요. 한국지에서 철원, 그리고 북한의 평강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평강 이런 지역들이 바로 화산 활동이 많았다. 근데 얘네들의 어떤 공통점은 다 뭐냐면은 얘네는 다 화산암이에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거 아니에요. 식어서 만들어진 심성암이라 그랬잖아. 하지만 이 암성은 어떻게 한 거야? 분출해서 식은 거야. 분출해서 식어서 분출 후에 암석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암석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 현무암이 있었잖아요. 현무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관찰되는 암석이 현무암이에요. 물론 모두가 현무암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울릉도나 독도에 가면은 뭐 안산암, 유문암, 백두산에도 이런 암석이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산암 중에서 흔하게 분포하는 거는 현무암이다. 근데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각변동은 중생대, 신생대 지각변동은 끝났어요. 끝났다. 침식 기준면 어제 전시회에 한번 얘기했어. 하천이 하방은 밑에요. 바닥을 침식할 수 있는 최저 고도를 의미한다. 침식 기준면은 일반적으로 해수면과 일치한다.
선생님이 어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한번 했었냐면, 육지가 이렇게 있고, 이게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바다가. 그러면 침식 기준면이 뭐라 그랬어? 침식 기준면이 이렇게, 요게 침식 기준면이에요. 침식 기준면. 얘 어디까지 깎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마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얘를 깎을 거야. 깎아서 이 높이까지, 해수면의 높이까지 깎을 수 있거든요. 이걸 침식 기준면이라 해요. 그러면 얘가 고도가 높아지면은, 융기에서 높아지면 뭐야? 이만큼 높아졌다. 더 침식시킬 이 높이가, 침식이 부활되겠죠. 그죠? 침식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해수면이 이만큼 올라오면은 이 깎을 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뒤에서 또 얘기할 거고, 그다음 물리적 풍화, 암석 구성 광물의 화학적 성분 변화 없이 암석이 작은 입자로 부서지는 거. 마치 그러면은 큰 바위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더 작은 어떤 점토가 되고, 이런 과정이 바로 물리적 풍화다라고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 풍화에 가장 우리 물리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한랭한 지역에서 활발해요. 한랭 건조한 지역에서 물리적 풍화가 잘 일어나요. 한랭 건조한 지역에서. 그래서 한랭 건조할 땐 물리적 풍화가, 여기는 화학적 풍화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암석 구성 광물의 화학적 성분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화학 작용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기온이 높고 고온, 강수량이 많을수록 활발하다. 우리 과학에서 화학 실험할 때 어때요? 수분이 있을 때, 또는 온도가 높을 때 그 화학 작용이 더 활발하게 잘 일어나잖아. 우리 화학 작용 중에 하나가 가수분해라는 거 있잖아. 물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화학적 변화를 겪는 것. 이걸 화학적 풍화라 그래요. 화학적 풍화. 그래서 아프리카 열대 우림기에 가면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높잖아요. 땅 속에 바위가 있어. 그러면은 이 빗물이 계속 내리고 그러면 이 암석 자체가 푸석푸석해져요. 푸석푸석해져. 손으로 딱 만졌을 때 나중에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풍화가 돼서, 화학적 풍화를 오랫동안 받아서 손으로 만졌을 때 이것들이 푹 부서지는 그런 어떤 변화를 겪은 것이 화학적 풍화 작용을 겪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리적 풍화 같은 건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이렇게 뭐 바위가 있어요. 근데 바위에도 이런 전리가 있거든요. 미세한 전리가 있어요. 이 전리에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침투해, 수분이. 이 수분이 침투해, 수분이. 낮에는 좀 따뜻하지만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훨씬 추워져요. 그럼 이 수분이 얼어. 이게 얼음이 돼버려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부피가 팽창해요. 부피가 커져.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암석과 암석의 틈을 이렇게 벌려버려요. 그래서 이 암석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지. 이것들을 무한반복,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반복하게 되면 뭐야? 거대한 바위들도 다 모래알처럼 다 부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물리적 풍화, 또는 이 물리적 풍화를 기계적 풍화라고 불러요. 기계적 풍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기후변화와 지형발달, 신생대 사기 기후변화는 해수면을 변동시켰고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유발하여 지형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빙하기 때는 굉장히 추운 거 아니야. 한랭하고 건조해요. 굉장히 추우면 바다에서 물에 대한 어떤 증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강수량도 감소해요. 그래서 건조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빙하기가 아니라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는 온난해, 따뜻하니까 녹은 거 아니야. 따뜻하면 각종 어떤 바다나 호수에서 증발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증발된 것들을 비를 뿌리겠지. 그지? 수분이에요, 수분. 한랭 건조할 때 빙기이고, 온난 수분할 때 간빙기이다. 빙하가 녹는 걸 간빙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빙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하고, 간빙기 때는 해수면이 상승한다. 요즘에 우리 지구온난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 이제 바다야, 바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래요?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하잖아요. 해수면이 왜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빙기 때는 빙하가 녹아서 상승하는 거죠. 높은 산에 있는 빙하, 북극에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어떻게 해요? 녹아서 어떻게 돼? 바닷물로 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간빙기 때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하기 때는 어때요? 이 물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북극이나 남극이나 고산 지역에 빙하로 얼어붙었으니까 바다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해수면이 이렇게 하강하겠죠, 그죠? 하강. 그 다음에 침식기준면이 여기 좀 나왔네요, 그죠? 침식기준면이 하강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원래 지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바다야. 바다가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해수면이 하강하면 이 침식기준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거 연장시켜. 이만큼 침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닷물이 이만큼 있을 때는. 근데 어, 해수면이 하강하면 어떻게 돼? 해수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해수면이 하강하면 어떻게 돼요? 침식기준면도 어떻게 돼? 이만큼 더 깎을 수 있다는 거죠. 침식기준면도 하강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빙하가 녹았어요. 그럼 해수면이 어떻게 돼요? 상승했잖아요, 그죠? 해수면이 원래 여기였었는데 이렇게 상승했다 라고 한다면 해수면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오면 침식기준면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되잖아요. 따라서 침식기준면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침식기준면이 상승했다라고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했죠, 그죠? 그 다음 빙기 때는 물리적 풍화가 우세하다. 한랭 건조하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가 우세한 거예요. 이런 바위의 전리 틈을 수분이 침투한 다음에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들이 결국은 큰 바위도 부서지고 자갈도 부서지고 이것들이 작아져서 모래가 될 수도 있고 더 작은 입자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같은 말로 기계적 풍화라 그래요. 풍화. 어떤 성분의 변화는 겪지 않은 거죠, 그죠? 그 다음 간빙기 온난 수변이에요. 따뜻해지고 비가 많이 내려. 그러면은 화학적 풍화가 일어난다. 화학적 풍화가 더 우세하다. 근데 독립적으로 각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일어나요. 우세하다 그랬잖아, 우세. 간빙기 때도 화학적 풍화 플러스 물리적 풍화가 일어나는데 화학적 풍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빙기 때는 화학적 풍화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물리적 풍화가 더 우세하다는 뜻이야. 그거 외에 밑에다가 몇 개만 좀 필기 좀 할게요, 이따가. 그럼 식생. 나무나 이런 식생들은 빙기 때가 더 많을까요? 간빙기 때가 많을까요? 한래 건조하니까 여기 어때요? 빈약하겠죠, 빈약. 나무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추우니까. 간빙기 때는 어떨까요? 일단 풍부해요, 풍부. 참고 더 몇 개 더 쓸게요. 그 다음 유량. 하천에 가면은 물이 얼마나 유량이 어떨까요? 빙기 때는 건조하니까 유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간빙기 때는 습균해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어때요? 유량이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해발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해발 고도. 해발 고도는 빙기 때는 높다. 간빙기 때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해발 고도는 어떻게 따져요? 해발 고도는 어떻게 따져? 이 해수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높이에요, 요만큼이. 높이야. 근데 빙기 때는 해수면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도가 높아지잖아, 그지? 고도가 침식 기준면이 높아지는 것처럼 해발 고도도 높아진다라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바닷물이 간빙기 때 이렇게 올라가면 해발 고도가 어때요? 이렇게 낮아지겠지, 그지? 좀 하나 더 쓸까요? 밑에다가 선생님 위에다가 쓸게요. 유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유로의 길이는 이때는 길다, 이때는 짧다라고 해요. 짧다. 지금 그러면은 한강의 길이가 빙하기 때 길었냐, 간빙기 때, 오늘 지금 후빙기 간빙기거든요. 오늘날 더 길으냐, 과거에 더 길었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것들을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한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 길이가 다거든요. 근데 과거엔 어때요?
여기가 다 육지였어요. 육지. 다 육지였습니다. 왜? 해수면이 하강했으니까.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한강은 흘러 한강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겠죠. 그죠? 그래서 빙하기 때는 유로의 길이가 길고 간빙기 때는 유로의 길이가 짧아진다 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빙하기와 간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신생대 3기가 있고 신생대 4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신생대 이 4기 때 최소한 우리는 어, 빙하기를 한 네다섯 번 정도 반복적으로, 그 사이에는 간빙기가 있었겠죠. 겪었다라고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좀 간빙기와 간빙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빙하기. 간빙기는 빙하가 녹는 거야. 간빙기와 간빙기 사이에는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와 간빙기 사이에는 빙하기가 있어요. 온도예요. 이쪽으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추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도 우리가 온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높아졌다가 낮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한 거야?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죠. 반복. 그런데 이 비룸 빙하기가 우리 나라에서 마지막 빙하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지구에서. 그러면 그 빙하기 때, 마지막 빙하기 때하고 현재하고 해수면이 얼마큼 달라졌는가 보면은 약 2만 년 전, 18,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 빙하기 때가. 현재야. 이때가 과거야. 이때가 과거, 이쪽으로 올수록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는 이때는 현재 해수면보다 한 100m 이상 낮았어요. 130m, 40m 정도 낮았어. 다시 말해서 뭐야? 해수면보다 육지가 그만큼 더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제천 지역이 고도가 300m라고 합시다. 300m. 그러면은 18,000년 전에는 300m가 아니라 이게 130m라고 할게요. 일단 130m를 더 더해주는 거예요. 해발 고도가 요 당시에는 제천시 해발 고도가 약 한 430m로 더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된 거야? 따뜻해지면서 다시 해수면이 어떻게 된 거야?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하고, 간빙기 때는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수면이 좀 상승한다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도 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빙하기 때, 아까 지금 최후 빙기 때의 해안선이에요. 최후 빙기 때의 해안선. 지금 보니까 육지가, 지금 여기가 다 육지였던 거예요. 이만큼. 일본하고 연결됐어요. 우리나라가. 여기가 다 뭐였던 거야? 육지야, 육지. 여기 다. 여기 육지야, 육지. 육지. 다 육지야. 우리 황해 바다는 다 육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전체가 다 육지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다 연결돼 있었구나라고서. 왜 그러면은 이 황해가 육지였을까요? 수심 깊은 거야, 얕은 거야? 수심이 얕다는 얘기야. 수심이, 아까 선생님이 한 130m 정도 더 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140m 올라왔어, 지금 현재. 그럼 여기는 130m 수심이 되는 곳이 거의 있다, 없다? 없어요, 황해는. 황해의 수심은 바다이지만은 보통 50m, 60m, 70m 이 정도 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수심이 매우 얕다라는 거지. 남해안도 그래요. 남해안도 수심이 비교적 얕아. 하지만 동해안 봐볼까요? 동해안 수심이 1000m, 2000m, 3000m예요. 그러니까 동해 바다는 일부 지역 요런 데 빼놓고서는 뭐야? 대부분 다 바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에서 이런 거 물어봐요. 빙하기 때, 최후 빙기 때, 여기 울릉도거든요. 여기가 독도예요, 독도. 울릉도와 독도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연결되었을까, 안 됐을까? 안 되었어요. 왜? 여기 수심이 너무 깊어서. 빙하기 때도 독도는 섬이었고, 울릉도는 섬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어때요?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뜻. 마지막 빙기, 현재 기후보다 한랭 건조했다. 빙하기니까 강수량이 적어 유량이 적었다. 하천의 침식력이 강해져 골짜기를 형성했다. 이건 뒤에서 볼게요. 최종 빙기 때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40m 정도 낮았다. 어떤 사람들 어디는 뭐 100m 이렇게 나오는데 최고 한 140m까지 보통 얘기해요. 당시 황해안, 남해안 대부분은 육지였다.
황해안, 남해안은 육지였다. 하천은 그 길이가 지금보다 훨씬 길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강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과거에는 한강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흘러가는 이 하천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대한강이다 라고서 명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강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러면 간빙기 때가 되어서는 후빙기 때가 되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지금 현재야. 후빙기 빙하가 녹았어. 기온이 상승했다. 해수면이 상승했겠죠. 상승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다 들어왔겠죠. 바닷물이 들어와서 현재 이 흰색 부분이 바로 이제 육지로 남았겠죠.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유량이 풍부해졌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태정력 증가. 이거 뒤에서 볼게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최종 빙기 때 육지였던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가 잠기면서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이런 다도해가 되었는데 이걸 리아스 해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갈게요. 또 한 번 나오네요. 그죠? 최종 빙기와 후빙기의 해수면 변동. 보니까 10만 년 전, 5만 년 전, 뭐 현재. 여기가 한 지금부터 18,000년 전이에요. 이때가 뭐야? 해수면이 가장 낮았을 때. 그런데 어때요? 이때가 이만큼 되잖아요. 그죠? 이만큼. 100 몇십 미터 정도 지금보다 낮았는데 계속 높아졌죠.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져서 현재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100m 이상 낮았었다. 오늘날 황해는 거의 육지로 드러났었다. 일본과 한반도 연결되었다. 단, 요게 잘 나와요. 수심이 깊은 동해는 대부분 바다였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는 당시에도 섬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학생들 지금 저기 교재를 봐주세요. 빙하기 때가 있고 간빙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빙하기 때 보니까는 하천의 상류, 골짜기 산 쪽이야. 최상류지요. 그리고 이쪽은 하류야. 하류, 상류. 빙하기 때는 하천의 상류에서는 뭐가 많이 일어나냐? 퇴적이 많이 일어난대요. 빙하기 때 상류에서는 퇴적이 활발하구나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하류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하류 이러면 침식이 더 활발하구나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간빙기 때는 상류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요? 침식이 일어나요. 침식. 근데 해수면 여기 하류 부분에서는 왜 뭐야? 하류에서는 퇴적이 더 활발하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빙하기 때는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오죠, 그죠? 그리고 뭐가 활발하다 그랬어요? 빙하기 때는 물리적 평합,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다 그랬죠, 그죠? 이 상류부에서 물리적 풍화에 의해서 여기 있는 암석들이 여기에 붙어있는 암석들이 어떻게 되냐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여기는 막 떼굴떼굴 굴러떨어져서 여기 계곡 골짜기를 메워요. 골짜기 이렇게 메워. 근데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하지만 빙하기 때는 한랭 건조해요. 한랭 건조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 산의 사면에서 기계적 풍화에 의해서 이 물리적 풍화에 의해서 뚝뚝 쪼개져서 떨어진 것들이 골짜기를 메우게 되고 그 골짜기를 메운 것들이 하천에 의해서 운반되지 않다 보니까는 그대로 쌓여서 퇴적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하류에서는 침식력이 부활해. 침식작용이 더 활발하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하천이 어떻게 해서 지금 빙하기 때는 이렇게 있으면 해수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침식 기준면이 여기였잖아요. 이만큼을 깎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하강한다 그랬잖아요. 하강. 이렇게 하강했어요. 여기까지 하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만큼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천의 하류는 어디냐면은 빨간색으로 하천을 표시할게요. 여기 상류야, 상류.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흘러 내려갈 거야. 근데 하천의 상류 지역에서는
고도도 높고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는 거의 뭐 한랭하고 건조해요. 비가 거의 안 와. 근데 하류에 가면은 그나마 여러 강줄기가 모여가지고서 물이 조금 있다는 얘기야. 물이 조금 있는데 해수면이 이만큼 하강하다 보니까는 예전에 요만큼밖에 못 깎았는데 이만큼 더 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의 하류 지역에서는 갑자기 얘네들이 바다 밑 해수면이 막 내려가다 보니까는 갑자기 내려간 건 아니죠. 서서히 내려가겠죠, 그죠? 침식력이 부활돼서 얘네들이 이만큼을 더 깎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만큼을. 과거에는 여기를 깎진 않았던 건데 그러면서 해수면이 이만큼 내려 보니까는 하천의 하류 부위에서는 침식이 활발하다라고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간빙기 때는 뭐를 간빙기 때는 어때요? 온난 수변하다라고 했죠. 수변. 온난 수변하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비가 막 내리면서 이 골짜기에 메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제거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하천의 상류에서 얘가 제거가 잘 되는 거야. 이 침식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침식이 잘 된다는 뜻. 그리고 이 퇴적은 거꾸로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만큼 깎을 수 있었었는데 아니 뭐 신나게 하천이 막 내려가면서 이렇게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 하류잖아요. 그죠? 상승하다 보니까 이만큼 상승했어. 더 이상 여기 부분을 깎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깎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오히려 해수면이 올라다 보니까 더 이상 왜 여기가 퇴적을 언제 시켜요? 물이 흐르다가 어떻게 정지되면은 결국은 자기가 갖고 온 물질들을 바닥에다가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다하고 만나는 데서 바다에서 퇴적이 되거든요. 그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하천의 하류에서 계속 퇴적만 일어나는 거야. 침식보다는 퇴적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어제 오늘 시간에 한 파트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좀 반복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를 풀면서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처음 봤을 때보다 어려움이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래도 궁금한 사항들은 아마 등교 계약하면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답을 주겠습니다. 최종 빙기의 기후 특징과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 설명해 보자. 최종 빙기 때 마지막 빙기 지금부터 1만 8천 년 전이에요. 8천 년 전. 한반도는 지금보다 한랭 건조했다. 왜? 빙하기였으니까, 그죠? 빙하기니까 한랭 건조했겠죠, 당연히. 식생 빈약하다. 온도는 낮고 비는 안 와요. 식생 빈약하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동결, 어는 거야. 얼고 녹아. 반복되면서 물리적 풍화, 이걸 기계적 풍화라고 해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뭐야? 바위에도 작은 틈들, 전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물이 얼어가지고 부피가 증가해서 깨트리는 거죠. 이걸 반복적으로 수십만 년 동안 하면은 큰 바위들도 다 집채만한 바위들도 다 부서뜨릴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쐐기 작용이라 그래. 쐐기 작용. 이 얼음의 쐐기 작용은 대단하거든요. 실제로 바위를 이렇게 놓고 구멍을 뚫어 우리 선조들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요. 여기다 물을 채워. 구멍을 뚫어서 물을 채워. 그럼 밤중에 꽝꽝 얼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겨울이 되면 꽝꽝 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바위를 단번에 쪼개줍니다. 이 얼음이 팽창하면서 이, 이 거대한 바위들도 쪼개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리적 풍화의 힘이에요. 그 얼음의 세기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어, 하천에 우리 음료병에도 물을 담아놓으면 어때요? 꽝꽝 얼면 부피가 증가해가지고서 플라스틱 물병이나 이런 것들 엉덩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리병에 담긴 것도 어떻게 해요? 유리병 깨트려 버리죠. 그죠? 그런 압력,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하천의 상류부는 물리적 풍화로 이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이나 풍화산물이 공급이 많다. 쪼개져 가지고 계곡 골짜기에 굴러떨어진 흘러내린 그런 풍화된 물질들이 공급돼 가지고 골짜기를 메꾸는 거예요. 이게 퇴적된 거죠, 퇴적.
강수량이 적어 퇴적물을 운반할 수가 없어. 한랭 건조하니까 운반할 수가 없어. 유량이 충분치 않아서 하곡에서 퇴적작용이 우세하다. 퇴적. 그냥 굴러떨어져 가지고서 쌓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골짜기가 이렇게 있었고 옆에는 막 절벽이 막 이렇게 있어. 골짜기가 이렇게 있었어. 물이 흘러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풍화된 것들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메꿔지고, 여기 떨어진 것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메꾸고 그냥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암석이나 자갈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서 여기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지. 물이 있어야지 제거가 되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쌓여 있는 거죠. 퇴적이 활발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반면 하천의 하류부는 해수면이 하강하면 뭐야? 하천 침식력이 강해진 이유가 뭐야? 침식 기준면이 침식 기준면이 하강했기 때문이죠. 침식 기준면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해수면이죠, 해수면. 해수면이 하강했다는 얘기는 침식 기준면이 하강했다는 말하고 같아요. 해수면이 하강하면은 그만큼 침식시킬 것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하천 하류에서 이렇게 침식이 활발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후빙기, 지금 현재예요, 현재. 기후 특징과 지형 형성작용. 후빙기 한반도 지역은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온난 수변해졌어요, 온난 수변. 강수량도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로 인해서 빙기 때 퇴적되었던 물질을 제거하는 거지. 골짜기에 쓰였던 것들을 제거하니까, 제거하는 게 뭐야? 하천의 하류의 하천의 바닥이에요. 하천 유류의 바닥이 다시 낮아졌으면 물질을 제거했다라는 얘기는 뭐야? 침식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침식시켜서 운반해가지고 제거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하천 하류부는 해수면이 상승했어. 거꾸로 해수면 상승했습니다. 침식 기준면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퇴적작용이 활발하다. 해수면 상승, 침식 기준면 높아진다. 퇴적작용. 해수면 하강, 침식 기준면 하강, 침, 어, 침식작용 활발. 이렇게 연결시켜서 봐주면 될 것 같아. 이 시기에 퇴적작용으로 하천 하류부에는 요 뒤에서 좀 보게 되거든요. 범람원, 지금은 몰라도 좋아요. 범람원이나 삼각주, 이게 다 퇴적지형이에요. 퇴적지형. 퇴적지형이야. 뒤에 가서 볼게요. 또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의 리아스 해안과 동해안의 사주가 발달하면서 석호가 형성되었다. 이 두 개도 잘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뒤에도 근데 뒤에서 한번 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리아스 해안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 해안선을 보면 동해안은 이렇게 단조로워요. 단조로워. 근데 지금 이게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 어때요? 해안선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뒤에서도 한번 하겠지만은 이 동해안이 해안선이 단조로운 이유는 태백산맥의 방향성이 이 해안선과 태백산맥은 지금 손바닥 한번 봐주세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평행하게 지나가요. 이 산맥의 방향을 보면 동해안 말고 서해안 지역은 어때요? 이 해안선과 직교로 만나요. 직선으로 만난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직교.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근데 여기는 해안선도 이렇게 달리고, 산맥도 이렇게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해안선이 단조로운 거죠. 하지만 서해안은 이 산맥이 계속 연결되다고 칩시다. 그러면 산맥과 산맥 사이엔 하천일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현재 완전히 이런 모양을 띄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의 복잡한 해안선을 띄게 되는 거야. 이것을 이제 리아스 해안이라고 하는데, 이 리아스 해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빙하기 때는 분명히 여기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여기 육지였어요. 육지. 그런데 바닷물이 쭉 들어왔어요. 쭉 들어와서 지금 육지로 남아 있는 곳에는 산지가 있던 곳이야. 여기 산지가 있던 곳이야. 그런데 요 사이는 바다가 있는 곳은 과거에 낮은 곳, 하천이 흘렀던 곳이야. 바닷물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산 쪽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하천이 흘렀던 이런 바다 지역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 돌출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바다로 나타난 지역은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곳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하천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 이게 섬진강이거든요. 섬진강 이게 지금 간척 사업한 곳이고,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을 만들게 된 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골짜기는 주변 산지보다 낮은 곳이잖아요. 거기 안으로 물이 쭉 들어오면서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 해안을 리아스 해안이라고 합니다. 리아스 해안. 뒤에 가서 한번 리아스 해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석호는 이야기하려면 좀 오래 걸리고 뒤에서 또 별도로 한번 또 다루게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석호에 대해서 또 사주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